오늘은 3월 20일입니다. 벌써 좀 오늘이 봄이 다 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서부터 봄을 굉장히 길한 계절이라고 해서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이런 말을 옛날 시골집에 있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대문에다 붙여놓는 걸 본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오늘은 국가 위기, 그러니까 국가가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몫은,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 몫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위기를 극복할 그 주요한 주체도 국민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위기냐? 그것은 우선 첫째는 안보 위기입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착하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전을 대리전으로 북한의 무기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은 이번에도 푸틴을 약 80% 가까이 지지를 했어요. 투표는 77, 8% 했는데 지지는 80%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독재자고 자기의 정적인 나발리를 옥중에 가두었다가 사망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잘 알아요. 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세계가 다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도 소위 러시아를 더 강하게, 러시아를 더 좀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푸틴의 정치적 수로에 속아가지고, 또는 알고도 적당한 독재가 있고 정치적 분량이 있다 하더라도 푸틴 같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소위 러시아를 이끌어가야만 대제국으로서 면모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유라든지 인권이라 이런 게 좀 제한을 받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과거 유럽에서, 독일에서 히틀러의 그 정치가 파시오 정치인 걸 알아요. 그렇지만 히틀러를 대중들은 또 선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 속에 사는 국민들의 심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독재를 국민 스스로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를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북한 정권이 김정은이가 지금 회계망측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무서운 독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민대중 제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다 내세워 놓고, 그리고 작년 말부터는 완전히 남북관계를 민족 개념에서 적대 개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조선이라는 용어도 쓰지 말라는 거야. 심지어 평양에 있는 지하철에 통일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통일역에 통일자를 빼버렸고, 일본 국도에 평양 개선문 옆에 세워진 소위 통일문이죠. 문, 그것은 역이 아니라 문. 거기에 소위 통일의 3대 원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주, 평화, 민주 이렇게. 근데 그 탑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대남 모든 기구를 철폐해버렸습니다. 뭐 심지어 조평통, 또 뭐 남조선 혁명 기국 전부 다 폐지해버렸어요. 이제는 뭐 어떤 우리 민족 제일주의니, 우리 민족이 우선이니, 민족 동질성 회복이니 이런 거 일체 없다 이게. 자주란 말도 빼버려라. 이제는 남쪽은 완전히 우리 적대 국가고, 그건 무력으로만 평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제도 탄도미사일, 소위 방사포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해가지고 발사를 했어요. 약 300km 이상. 수도권을 공격하고 심지어 대전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그 사정거리 안에 두고 대량의 방사포에다가 소위 미사일 장착은 방사포를 탄도형으로 발사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적화에 대한 또는 무력 침공에 대한 도전을 실제로 북한 사회에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을 동경하거나 남쪽의 드라마를 보거나 남쪽의 어떤 언어를 쓰거나 이런 전부 다 아주 극단적인 처형, 공개 처형을 하기도 하고, 소위 일종의 교화형이죠. 그들이 말하는 단련대라든지 그렇죠, 노동교화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어린이 학생들을 12년형, 초등학생들이 남쪽에 그 드라마 봤다고 해서 12년씩형을 주잖아요. 그걸 뭐 제작했거나 판매하거나 복사한 사람은 처형의 그 극단적 처형을 실시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고. 이게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점에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가상 핵전쟁에 대비하는 소위 공중, 해상, 지상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좀 방어적 훈련을 소위 한미 간에 또는 한일 간에도 연결해서 지금 방어 태세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첫 번째 우리의 안보라 그런 얘기죠. 또 두 번째 안보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10일이 다음 달 10일이 총선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벌써 2년 넘겼어요. 그런데도 정치다운 정치를 못해요. 왜냐?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서로 정권 심판이 이런 말로써 공격을 당하면 당했지 마음 편하게 민생을 보살피는 정치에 손을 쓸 만한 기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이태원 참사로부터 뭐 여러 형태의 일들이 벌어졌죠.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개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무슨 노동개혁, 교육개혁, 국민연금개혁 이런 개혁 프로젝트를 내놨어요. 근데 이번에 부딪힌 것이 바로 의료개혁입니다. 의료개혁. 왜 의료개혁이냐면 그동안에 의사들의 단체죠. 의협이라는 이 단체가 규모도 크지만은 자본이 넉넉해요. 아주 의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소위 임금을 받는 조직 체계지 않습니까? 자영업이면서도.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의해서 정책이 휘둘려가지고 의대생 증원을 못했어요. 20년이 넘도록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노령사회가 급속하게 와가지고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많아지고 점점 인구 소멸지역이 생기면서 인구가 없다 보니까 자녀 출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사라지죠. 또 어린애가 안 태어나니까 소아과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의료의 불균형 상태가 이루어진다. 의사들이 안 가요. 농촌에 가서 과거처럼 뭐 희생을 하면서 정말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정말 천사 같은 마음으로 자기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자기의 임금이 줄어들면서까지 또는 자기 자연적으로 영업의 손실이 감소하면서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강한 단체가 정부를 찾고 힘들어가지고 학생 증원을 못했어요. 의사 하나가 생겨나는데 10년이 걸리잖아요. 그 이번에 정부가 과감하게 2,000명 증원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아마 오늘 중에 그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각 학급에다. 그래서 약 80% 농촌에다가 20%만 도시에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쪽 의료단체에서는 전공의가 한 10,000여 명, 그리고 지금 빅5라고 해서 서울대, 아산, 또 무슨 뭐 여기 저 삼성, 이런 또 여러 형태 큰 빅5 병원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대 의대라든지 성모병이요. 이 교수들이 학생도 지금 휴학동맹을 내고 학교에 안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교수들까지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국가의 대단한 위기죠. 역사일에 어떻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장기적 파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전공의 파업이.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불과 몇백 명 돌아왔어요. 정부도 지금 이번 의료개혁이 실패하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다 이룰 수 없으니까 아마 굉장히 버티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의대생들을 증원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몇 명을 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국가가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게 되면 정원이 많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학교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증원해서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대안을 세우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인구에 비해서 의원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국민이 불편한 거예요. 환자가 불편해지니까. 환자 없는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팽팽히 맞서가지고 학생 증원하겠다는 2,000명의 숫자의 조정을 요구한다고 말이죠. 1년을 유예라든지 1,000명으로 숫자를 줄이라든지. 이건 의사협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정부의 정책 차원의 문제라 이것은. 응? 학교가 요구하는 인원을 다는 안 받아주더라도 그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건 너무 잘하는 국민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이 또 하나의 위기입니다.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500건 이상의 위험한 환자들이 지금 진료를 거부당했거나 또 진료받는 순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생명은 위태롭거나 죽어가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농촌 당장에도 병원이 사라지고, 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시간을 낭비합니까? 이거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의사가 되는 것은 신성한 직업으로서 선서하지 않습니까? 선서를.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전공의 과정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정부의 강한 대처가 불만이 돼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설득하고 다스려서 후학들에게 이 나라 민족의 참 20년, 30년 의료 체계를 생각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할 대학 교수들까지도 25일부터 파업을 지금 사표를 아주 강요 스스로 사직을 해가면서까지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죠. 그런 논리를 피고 있다면 이 나라가 정말 온전한 나라냐 걱정이 태산 같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경장 위기입니다. 뭐가 위기냐?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어요. 뭐 심지어 G7까지 노리고 있다고 그래요. 유엔에서도 우리가 상임 이사국은 안 되더라 이사국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 언어가 유엔 공용어로도 인정이 받았어요. 상당한 수준의 정말 우리 문명을 자랑할 만큼 심지어 한국의 컬처죠. 그러니까 K 컬처, 한국 문화가 그동안에 BTS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의 음식이 K푸드, 심지어 김밥, 비빔밥 이런 한국은 김 이런 것들이 수출 품목이 돼가지고 세계인들이 즐겨 먹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인들이 우리 문화를 그렇게 추앙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을 지적한 컬럼을 하나 이번에 유럽이 발행하는 논평지에서 봤습니다. 어떤 유럽 소위 그 애널리스트라고 할까요? 레스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여행을 하고 쓴 소감문을 보니까 한국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는 거야. 그것이 뭐냐? 첫째가 한국인은 책을 안 보더라는 거야.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전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한 권의 책을 못 봤다는 거야. 일주일 있는 동안에. 신문을 읽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야. 이게 걱정스러운 거다. 정말 한국인들에게 사고가 있는 것인가? 생각이 있는 민족인가? 이렇게 걱정스럽더래요. 그 다음에 밤 시간에 몇 군데 가보니까 전부 트롯을 TV를 보면서 즐기고 있더라는 거야. 트롯. 아주 한국의 트롯병이 들어있더라는 거야. 전 국민이 가수들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이게 걱정스럽다는 거야. 그리고 조금만 휴식 시간이 되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고
들여다볼 만큼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이 코로나 3년 동안에 계속 정부가 무상으로 뭘 주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영업 손실에 대한 비용, 심지어 전력 전화에 대한 뭐 비용, 노인들 무슨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데 가서 한 서너 시간씩 일주일에 2차례, 3차례 오면은 뭐 30만 원씩 주는 거, 그 다음에 참전용사 비용부터 상위용사, 심지어 월남 참전용사 모든 비용이 증액돼 가지고 국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지금도 한국 사람 머릿속에는 뭘 정부가 안 주는가. 이제 선진국이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걱정하는 시대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얘기야. 이게 미국의 케네디의 유명한 연설문에 들어있잖아요. 나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국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국민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선언했던 기억을 60년대 케네디가 나올 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60년대로부터 60년 가까운 세월이 또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건가를 걱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보세요. 얼마나 막말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안보관 없어요. 지금 북한에서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심지어 전투훈련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재가면서. 청주 공항이 몇 킬로고 군산 비행장이 몇 킬로까지 하면서 미사일을 쏘고 전폭기를 띄우고 있는데 서해 연평도 안에서 계속 해안포를 쏘아대면서 오개도서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NLL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자기들이 경계선을 또 하나 쳤지 않습니까? 97년에. 그래가지고 그걸 지그들의 근거로 해서 한치만 건드려도 소위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자기들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내놓거나 또는 의료 대란에 대해서 걱정하는 정당이 없다 그런 얘기, 정치인이 없다 그런 얘기야. 왜 정치인들은 의료 대란에서 자기 의견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정치도 표를 의식한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자기 당리당략적인 차원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수출은 둔화되고 물가는 고공으로 올라가고 금리는 안 떨어지고 환율은 높아지고 이거 어떻게 극복할 대안이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나라가 걱정입니다. 만일 이 국가 안보가 무너져서 어느 일부가 공격 대상이 된다 할 때는 나라 전체가 초긴장을 해야 되고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이 또 얼마나 불안해요. 현대전은 대규모의 전쟁입니다. 엄청난 피해가 와요. 과거에 장총 가지고 소총 가지고 싸우던 시대가 아니에요. 경우에 따른 핵을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의료대란 수습 안 되면 무모한 생명이 죽어가요. 이거 수습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정부가 머리 숙이고 완전히 전공이나 전문의 또는 심지어 대학 교수들의 무릎을 꿇으면 아무 개혁도 못해요. 뭐 문자 그대로 이 정권은 식물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집권을 맺겠으면 집권자답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힘이 바탕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만들면 정치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국가가 못할 짓이에요. 국민이 모든 몫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만 해먹고 그냥 사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전력이 빚을 얼마나 많이 졌어요, 한국전력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자력을 더 늘려서 지금 규모가 적은 원자력들이 새로 나왔다니까
또 우리 기술 지금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이거 수출해서 한국전력도 빚더미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 국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해야 돼. 에너지 없는 산업은 발전 안 해요. 반도체도 막강한 전력이 필요해요. 보험용수도 필요하지만 시대만 설정에는 뭐예요 지금?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가 모든 경제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도체 생산이 첨단화되지 않고는 소위 전기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수소시대를 못 열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앞서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좀 사고하는 국민, 생각하는 국민, 스마트폰에만 의존하는 국민이 아니라 트로트만 보고 즐기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뭘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국민이 아니라 좀 깨어나가지고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그리고 정의 바른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힘을 주는, 그 편에 쓰고자 하는, 선악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가, 악이 뭐고 선이 뭔가 이것을 구분하는 가치관을 지닌 국민으로서 거듭나기를 호소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